네, 안녕하십니까. 에틱을 맡게 된 이규민 강사입니다. 2024년 에틱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레벨 1 최근에 패스레이트를 한번 봤습니다. 2021년도까지 4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CBT에 들어가게 되면서 20%대까지 레벨 1의 패스레이트이 20%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40%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CFA를 처음 들으시면서 CFA 이름 자체가 금융재무 분석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금융 쪽에 뭔가 밸류에이션을 하고 레포트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에틱이에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세요. 에틱 자체를. 왜냐면 흥미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에틱이 레벨 1은 15에서 20%입니다. 예, 차지하는 양이 굉장히 많고요. 레벨 2, 3까지 가도 10에서 15%가 계속됩니다. CF 스코링이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MPS라는 거 있어요. 저희가 CF를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미니멈 패싱 스코어라는 게 있어서 그 기준을 예전에 70점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시험 후에 이제 이 CFA 시험은 AI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문제은행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난이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나서 내부 리뷰를 통해서 상위권 1%, 과거에는 1%의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좀 조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70점 맞으면 뭐 당연히 패스를 하시는 거고요. 65점 정도 맞으면은 패스하지 않느냐.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과거 최대 정답률 이제 70% 기준으로 65에서 70% 정도가 이제 패스하시는 건데 이걸로 가정을 했을 때 만약 65%를 다 맞는다 가정했을 때 15%에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 강의 듣다가 너무 잘 들으신 거예요. 15%의 출제를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윤리 강의를 다 맞으셨어요. 윤리 과목에 다 맞으시면 23%를 커버를 하시는 거고 20% 출제됐을 때는 학교에 차지하는 비율이 31%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제가 더 많이 강조드리는 거는 레벨 1을 잘 들으시면 그러니까 과목의 비중으로 봤을 때 레벨 1을 잘 들으시면 예를 들어서 에틱이 계속 에쿼티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과목마다 레벨 1, 2, 3 다 나오는데 내용 계속 달라져요. 그렇지만 에틱은 1부터 3까지 80% 이상이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있고 CN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 프로페셔널로서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스탠다드를 주는 게 CF협회에서 만든 코드 앤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CNS라고 할 건데 이게 크게 7가지 주제와 그 안에 세부적인 22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 깁스라는 게 레벨 1의 출제 비중이 아니라 저희 내용 비중으로 봤을 때 80%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CFA 협회에서 CNS를 냈는데 그거 레벨 2, 3 간다고 바뀌겠어요? 그 똑같은 주제가 레벨 2에 100%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문이 뭐 한 문장만 레벨 1에 있었다면 이제 멀티셋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지문이 나올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레벨 3 가서도 70% 정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차 때 여러분들이 1차만 붙으려고 지금 CF를 공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레벨 3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차 때 그 개념을 CNS라는 이 개념을 잘 잡아 놓으시면은 3차까지 10% 15%는 먹고 간다. 안전한 마음으로 가져간다. 이게 얼마나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함이 많이 다운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첫 수업이기도 하지만 에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후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틱이 후기들이 제가 가장 많이 봤던 후기가 에틱 공부해서 뭐하냐. 그냥 공부해서 가도 점수가 안 나오고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윤리 강의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 중에 그러면 왜 우리가 윤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볼까라고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벨 1에서 문제 하나 있으니까 뭐 엔티티가 한두 개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레벨 2, 3로 갈수록 멀티셋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막 두세 개 회사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세네 명씩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느낌상으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하다가 놓치는 거예요. 느낌상으로 하다가. 그럼 당연히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논리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식은 일단 문제라는 건 결국에는 저희가 CNS인데 스탠다드인데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위반이냐 아니냐를 하는 게 결국 윤리예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장들이 나열이 되는데 그 중에 키 센텐스 이게 위반인지 CNS 기준으로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키 팩트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돼요. 또 위반인지 아닌지를 결국에는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가지고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결국에는 아까 7-20이라는 CNS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할까? 그럼 당연히 이론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하겠죠. CFA니까 이론 중심으로 하겠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후기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 똑같은 걸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받는 후기 중에는 이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웬만한 그 이론들은 저절로 깨어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뭐 많게는 5번, 적게는 5번, 많게는 10몇 번을 반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론은 수업만 열심히 들으셔도 이론은 다 파악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CNS라는 건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법을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판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많이 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마다 우리가 똑같은 이론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사례마다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파악을 하셔서 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면 아 이런 게 키팩트구나를 알 수 있게 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학습이 가능하신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계속 여러 번 그 가이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한번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저희가 7-2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 7-22였잖아요. 7-22개 주가지가 있는데 그 큰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Integrity 안 적으셔도 돼요. 캐피탈 마켓이에요. 캐피탈 마켓은 그냥 지금 쉽게 그냥 주식시장, 채권시장, 코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테그리티는 뭐냐면 완결성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장에 신뢰감을 줄 수 있게 완결성을 추구하자는 게 두 번째 주제인데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를 CF랑 친한 거예요. 어떤 A라는 회사에 CF랑 친해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혼자 들었어요. 혼자 들어가지고 근데 주식도 많아요. 혼자서 들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100에 거래되고 있는데 나 혼자 들은 거예요. 야 이거 망할 것 같아. 막 지금 매출이 막 50% 빠질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50% 매출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이 주가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이 사실 알았다면 팔겠죠. 그러면 내가 먼저 주식이 많아가지고 이 내용을 듣고 나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리 알고 $80에 판 거예요. $100에 팔아가지고 이 주식이 내가 주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8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그 소식을 다음 주에 대해서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에 팔아야 돼요? $80에 팔아야 되죠. 그러면은 처음 A라는 사람은 $10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고 나중에 왔던 나머지들은 어때요? 손해를 봤죠. 그러면 이 자체가 페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캐피탈 시장의 마켓이라는 게 인티그리티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이제 성 이름 나오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름 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 앞에 이 피터라고 하면 피터.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무엘 피터 하고 뒤에가 또 사무엘 피터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PC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회사에 다니지는 그 사람 위에다가 이렇게 네모로 치는 거예요. 아, P사에 다니는 PC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B사에 이제 투자 자문이라는 걸 해줘요. 근데 이 B사에 CEO가 있어요. 아, B사니까 이렇게 네모로 또 가야겠죠? 여기에 CEO가 또 있는 거예요. 이 CEO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야 내년에 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식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고 싶겠죠. 근데 이 내용은 누구만 들었어요? PC만 들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감사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증권사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들 이 전화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듣고 영업사원한테 와가지고 이 내용을 듣자마자 야 이거 팔아야겠다. 그래서 혼자 가가지고 막 팔았어요. 자신들끼리. 이게 CNS의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이제 트레이더인
NC가 있는데 다른 회사 트레이드로부터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틀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다는 문제 메시지를 봐야 돼요.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 주식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 주식을 사겠어요? 팔아겠어요? 사러 와야겠죠. 네, 막 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다른 회사 내 포트폴리오 매니저로부터 이거를 사달라고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산 거예요. 자, 1번 문제랑 2번 문제랑 어떤 게 위반이고 어떤 게 위반이 아닐까요? 둘 다 위반이, 1번이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시는 분, 2번이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일단 컨셉을 일단 파악을 하시고 이 CNS에 대한 컨셉을 파악하시고 이렇게 예제를 접해 보셔야만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갔을 때 둘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느낌상으로.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번은 위반이었는데 2번은 위반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 주제라고 했죠. 여기에 또 첫 번째 주제가 있어요. 두 큰 인티그리티 오브 캐피탈 마켓이라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A라는 주제가 뭐냐면 매터리얼한 non-public information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액션하면 위반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액션하면 위반이라는 게 이 두 번째 A의 문제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크게 여기 두 가지 단어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material 한지 안 한지.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non-public이지 public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쉽죠. 그냥 public 이런 거예요. IR로 뭐 신문 기사로 뭐 다 낸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영업이 감소할 거라는 거를 누군가한테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면은 public이에요. 근데 컨퍼런스 콜은 둘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non-public. 이거는 파악하기 쉬워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매터리얼 하는 게 중요해요. 매터리얼 한지 안 한지가 중요해요. 그 매터리얼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가격에 안 적으셔도 돼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이거는 주식했던 사람들은 너무 쉬워요.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감소한다. 당연히 주식 떨어질 거잖아요.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이 오를 거잖아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 정보, 그러니까 이 정보를 들었을 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매트리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매트리얼 non-public information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매트리얼 한 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했는지도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위에 너무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 너무 똑똑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번에 에코프로비엠 지금 난리 났대. 야 빨리 사. 그래서 내가 샀어요. 그게 중요한 정보예요? 아니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의 CEO가 와가지고 야 이거 뭐 계약 땄어. 대박 날 것 같아. 그럼 중요한 정보 아니에요?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이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부의 주요 관계자나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또는 뭐 애널리스트.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골드만삭스에서 바이를 하다가 삼성전자에다 셀 레포트를 냈어요. 그럼 주가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원래 거의 다 바이인데 셀 레포트 냈다는 거는 이 골드만삭스라는 데서 분석을 열심히 했을 때 셀 레포트를 냈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겠다. 그래서 이 정보 자체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요. 근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주치의가 얘기했다. 우리 엄마가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매터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일단 뭘 판단해야 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뭐예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우리 매터를 판단을 해요. 근데 누가 얘기했냐에 따라서 내부 장관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정보는 오케이인데 주치의나 뭐 엄마나 뭐 트레이더가 얘기한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이제 액션이라는 게 나만 가지고 액션, 트레이딩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게끔 놔둬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세 가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이해되셨죠? 첫 번째 뭐예요? 매터를 한지 안 한지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파블릭한지 안 한지 판단하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액션 하면은 위반이에요. 근데 액션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남들이 알게끔 지금 같은 경우 뭐예요? 영업사원들이 못 듣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정보는. 내가 와가지고 액션 했잖아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인 거예요. 다시 하나씩 봐볼까요? 자, 누구랑 얘기했어요? CEO랑 얘기했죠. 정보의 출처가 누구예요? CEO죠. 그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주가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누가 얘기했어요? 내부 주요 관계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영업사원들이 액션하도록 파이어를 잘 못 쳤죠. 그래서 1번은 위반이에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누가 얘기했어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트레이더가 얘기했죠. 중요한 사람이에요. 트레이더는 어떤 정보든 여러 가지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내부의 이 중요한 정보를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트레이더가 나와서 아무리 시장에다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뭐예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게 매터하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액션 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위반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굉장히 미세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그 얼굴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번 예제와 이런 식으로 일단 컨셉을 각 22가지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넣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예제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시험을 볼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면은 뭘 배우고 뭘 해야 되냐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에틱이 모델 1에서 5까지 있어요. 모델 1에서 5까지 있는데 첫 번째는 에틱은 뭐야? 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프로페셔널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CFA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파이낸셜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그 전문가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라는 그냥 기본 컨셉 같은 거예요. 간단해요. 한 10% 정도 기본 개념. 그 다음에 2는 뭐야? 모듈 2는 CNS 7-20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해서 끝나요. 모듈 2는. 모듈 3는 7-22가 있는데 얘네의 각각의 주제마다 가이드를 주고 어떻게 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가이드를 세부적으로 주는 게 모듈 3예요. 모듈 5는 이걸 가지고 예제를 더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게 모듈 5. 그러니까 뭐예요? 모듈 2, 3, 5가 다 CNS예요. 그러니까 7-22만 알면 그냥 다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깁스는 뭐냐면 깁스는 뭐 간단하게 지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제목이 뭐예요? 인트로덕션이잖아요.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그냥 소개 정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그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외우면 충분히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깁스라는 건 뭐냐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예요. 뭐라고요? 퍼포먼스 스탠다드. 퍼포먼스가 뭐예요? 성과를 나타내는 기준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산 운용사예요. 누군가의 자산을 맡아서 운영을 해요. 그 운영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운영할 때 여러분들이 자산 운용사 선정, 예를 들어서 펀드를 가입하려고 한다. 뭐부터 볼 것 같아요? 뭐부터 찾아봐요? 수익률 볼 거 아니에요? 리턴. 과거의 수익률이 몇 %였냐. 이게 궁금할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모든 자산 운용사들은 마케팅, 우리 펀딩을 모집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요. 리턴.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된 것만 몇 가지 뽑아서 더 좋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을 예를 들어서 1년을 하면은 마이너스 10%인데 10개월만 끊어서 보면은 플러스 20%예요. 그럼 나라면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이걸로 표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CFA에서 이것도 뭐예요? 스탠다드란 건 결국에 가이드예요. 가이드라인. 너네가 글로벌 투자를 할 때 글로벌리하게 성과, 리턴을 나타낼 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줄게 라는 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깁스라는 거예요. 깁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만 한다고요? 인트로덕션만 한다고요. 왜 깁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뭔지 그거 배우고 끝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뭐예요? CNS예요. CNS. 네. 여기까지 이해됐을 걸 보고 믿고 자, 그 다음에 저는 뭐 하냐면 제가 이제 그 CFA 강사님들 중에는 가장 최근에 시험을 봤던 사람일 건데
저는 항상 어떤 걸 내가 공부해 주는지를 먼저 내용 컨텐츠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거를 패스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했어요. 그냥 방법적인 거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거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릴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땄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차 뭐 2, 3개월? 제가 공대생이거든요. 2, 3개월. 그 다음에 레벨 2는 4개월. 그 다음에 이거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AICPA는 제가 다 회사를 다니면서 7개월 만에 땄거든요. 그래서 AICPA 3차는 조금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1회를 일단 들어요. 들은 다음에 강의에서 얘기한 얘기를 한번 그냥 읽어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인지의 과정이에요. 아, 이런 게 있다. 인지의 과정이야.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여러분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CFA 제가 듣기로는 10년 동안 준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레벨 3는 에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공부해도 잘 이렇게 요령이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내용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실무 영역에 쓸 수 있는 건 또 달라요. 스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격증을 빨리 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배운 것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문제를 풀어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이게 패스할 수 있을지를 저는 고민해봤어요. 그럼 첫 번째, CFA 협회에서 문제를 낸 거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제 CFA 협회에서 CNS를 하는데 이 스탠다드에 대한 핸드북을 냈어요. 이게 언제가 최신이냐면 2014년이에요. 근데 이거에 7-20이라고 있잖아요. 예제를 206개를 만들고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이해됐어요? 2014년에 각각의 가이드를 주고 예를 들어 컨셉만 주면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제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 개정을 몇 번 하다가 2014년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몇 개라고요? 206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CFA 협회에서 이걸 예제를 줬어요.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알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글이 영어가 더 편하면 이 강의를 안 들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은 뭐 11줄, 13줄까지 있는 예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는 그 컨셉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4줄로 끊자. 요약해가지고 나온 게 이 핸드아웃이에요. 이 핸드아웃에 206개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모두 번역해가지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아시면 레벨 2, 3 가시면 뭐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또 똑같은 거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일하게. 그리고 이게 그대로 모든 내용 하나도 안 틀리고 커리큘럼 1, 2, 3 다 있어요. 이 핸드북 내용이 예제까지 똑같이 커리큘럼에. 그러니까 이거 알면 1, 2, 3 다 똑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206개를 각각의 예제마다 컨셉을 다 말씀드리고 외우게 한 다음에 이 예제를 계속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글이니까 좀 내가 나 영어로 풀 때 틀리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어서 이것까지는 한글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 문제. 저는 일단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슈에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각각의 예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랙티스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슈에저에는 모듈 퀴즈만 있어요. 예제도 있죠. 근데 저는 이그잠플도 있고 근데 다른 과목들은 이그잠플 슈에저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아무리 못해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슈에저에 있는 예제, 모듈 퀴즈, 커리에 있는 프랙티스 프로블럼 안 풀고 모든 과목에서 안 풀고 하면은 시험을 안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문제라는 거죠. 저는 사실 뭐 너무 바빠가지고 테스트뱅크도 못 보고 뭐 쳤던 레벨도 있지만 이 세 개는 무조건 다 외우고 갔거든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과목도 이거는 무조건 세 개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실무형으로 좀 문제를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강의 시간에 마지막 시간
마지막 5번째 시간에 모두 몰아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드려요. 네. 그래서 슈에이저 모두 퀴즈 다 풀어드릴 거고요. 커리큘럼, 프랙티스 프로블럼 다 풀어드릴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풀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저는 이게 이제 제 그 비법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가 예로부터 풀어야 되는, 내가 맞춰야 되는 문제를 1번부터 1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번 문제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론 보자마자 바로 여기로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강의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슈에이저 읽어보고, 강의 노트 한번 읽어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면서 그냥 바로 풀었어요. 그 다음에 1번을 봐요. 아까 예를 들어서 저 문제예요. 근데 내가 적정하게 생각을 해서 맞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의를 잘 듣고 그다음에 슈에이저 한번 반복을 했으면 한번 읽었으면 그래서 50%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풀어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생각해서 찍으면 안 되시고요. 정확하게 생각해서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다시 언제 봐도 맞을 수 있어요. 맞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 보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2번 갔는데 아까 같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오답의 생각을 한 거죠. 뭐였어요? 트레이더 혹은 그 언닝 서프라이즈가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답의 사고잖아요. 딱 그 문제를 보는 순간에. 그 다음에 정답의 사고는 뭐예요? 트레이더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잖아요. 그러니까 틀리자마자 저는 답을 바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냥 오답의 사고를 정답에서 한번 스위칭만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100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50개 정도 받겠죠? 그럼 나머지 50개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CBT니까 굳이 표시를 하지 마세요. 그냥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딱 그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 내가 정답을 생각해야 이 답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전에 다시 게임을 해서 시뮬레이션 가듯이 이걸 내가 시험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또 묻은 거예요. 트레이더 문제를. 근데 내가 기억이 나면 바로 맞히는 문제도 있잖아요. 맞았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하면은 처음 100개였다가 50개 됐다가 그 다음에 뭐 한 20개 정도 돼요. 나중에는 막 10번을 봐도 모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풀어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시뮬레이션해서 다 맞출 때까지 푼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오답 전 노트도 만들긴 했지만 오답 문제집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번 반복했어요.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CBT 보듯이 표시 안 하고 다시 본 다음에 제가 제대로 생각했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이론을 보잖아요. 슈에이저를 읽어보잖아요. 이게 훨씬 더 그때부터 막 전 정리가 막 되더라고요. 슈에이저를 다시 읽었을 때.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는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 번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제가 뭐 여러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묶어서 한 건데 이거의 문제를 먼저 보자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슈에이저가. 문제를 먼저 본다는 거는 그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도 문제를 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이론을 먼저 습득한 다음에 나중에 퍼즐을 끼워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7-22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해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뭐 써보셔도 되는데 그냥 들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1차부터 3차까지 계속 해야 되는 7-22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도처럼 마인드맵처럼 생각을 해서 공부하다가 항상 여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4페이지예요, 4페이지. 4페이지를 설명드릴 건데 앞에를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저는 엔티티별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MC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MC. 이건 뭐냐면 멤버 앤 캔디데이트요. 여러분이 캔디데이트예요. 멤버는 뭐냐면 저처럼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경력을 다 채운 다음에 회비를 낸 사람만 멤버예요. 네. 회비를 안 내면 근데 CF에서 연락 온다고 하더라고요. 회비 안 내고 링크드인이나 쓰면은 연락 와가지고 너 왜 돈 안 냈는데 이거 쓰고 있어? 이렇게 온대요. 계속 우리를 돈으로 괴롭혀요. 우리 CF에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것도 나중에 주제에 있기 때문에 MC라고 할게요. MC. 우리 MC는 뭘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 전문가잖아요. 뭘 가져야 돼요?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져야 돼요.
뭐라고요? 프로페셔널리즘.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법을 잘 알아야 돼요. 프로페셔널리즘이니까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아는 그 법도 있지만 CNS 이런 규정 이런 걸 잘 알아야죠. 네. 두 번째는 IO를 가져야 돼요. 자, 앞으로 IO라고 할 거예요. Independent and Objective.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인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펀더멘탈을 분석해서 레포트를 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IB 부서에 같은 증권사에 있는 IB 부서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IPO를 한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IPO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 그 레포트를 좋게 써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증권사 안에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프론트 부서라는 게 있어요. 프론트 부서. 그게 두 가지가 있죠. IB랑 리서치 부서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부서로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어떤 컴퍼니가 있어요. IPO를 하려고 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그 IPO라는 건 결국에는 공모가가 있는 거잖아요. 공모가. 얼마의 가격을 증권시장에 상장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IB는 이 증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걸 IPO라고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수료로 받을 텐데 이 회사의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어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올랐으면 좋겠죠. 고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리서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얘가 와가지고 야 왜 그래? 잘해보자. 내가 나중에 뭐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잘 써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의 독립성, 독립적으로 내가 얘를 이제 지금 애널리스트는 커버한다고 하는데 독립적으로 내가 커버해야 되는 게 어떻게 됐어요? 훼손됐죠. 그렇죠? 내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훼손이 됐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IB 부서에서 와서 뭐라고 내가 프레셔를 해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워서 이제 안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CEO까지 와가지고 야 너 지금 장난하냐. 얘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IPO 주가가 너무 높은 거야. 공모가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100달러가 아니라 90달러인 것 같아. 그래서 90달러 레포트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CEO가 갑자기 와가지고 너 지금 여기 예를 들어 삼성이랑 생각해보세요. 야 삼성에 사는데도 지금 장난하냐. 야 빨리 이거 100달러 써. 레포트 써.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CNS에 따르면 그렇게 안 하면 90달러 하면 잘리겠죠. 하지만 CNS는 어떻게 돼요? 그걸 무시하고 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이런 게 IO예요. 이해되시죠? IO. 이런 것들을 배워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인데 상대방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 얘기하면 다 믿겠죠. 그러니까 금융사고가 그래서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무슨 컨설턴트 분들 있다고 해서 뭐 거의 금융지식이 없는 분들한테 막 갔다가 사기를 당한다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잘못된.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로 호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미스컨덕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제가 한마디로 정하면 리스펙 받지 못할 행동이에요. 내가 리스펙 받지 못할 행동. 근데 항상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지만 기본을 외우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막 근무 시간에 점심시간에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술을 막 먹었어요. 막 먹고 미친 듯이 먹은 다음에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냥 코골만 잤어요. 일하다가. 그럼 내가 프로페셔널서 어때요? 리스펙 받지 못할 행동이죠. 그런 것들을 미스컨덕트라고 해요. 혹은 내가 뭐 사기를 쳐가지고 뭐 주가 조작을 했어요. 우리 회사의 뭐를 막 조작해가지고 막 돈을 뺐어요. 횡령을 했어요. 이런 건 당연히 미스컨덕트죠. 그렇지만 예외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한,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한 처벌받는 거는 미스컨덕트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구호단체로서 불법 점거했어요. 어떤 공장 시설을 불법 점거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위반했죠. 하지만 CNS 입장에서는 미스컨덕트에 해당하지 않아요.
CNS를 위반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판단의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 주제 볼게요.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이라고 하죠. 캐피탈 마켓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티그리티를 가져야 돼요.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는 이익을 받고 누구는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게 인티그리티가 훼손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배웠죠?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4페이지에 다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윤리하면 금융윤리라고 생각하면 딱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시장 조작, Market Manipulation. 그렇죠? 시장을 조작하는 거, 주가 조작, 막 매수매도 막 해가지고 하다가 한 번에 쫙 팔고 나가는 이런 마켓 매니플레이션도 위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이 두 명 있어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돈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한테 돈 받아서 누가 돈 줘요? 임플로이어가 돈 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한테 다 통합해가지고 듀티를 가져야 돼요. 듀티.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duties to client. 네 번째 주제가 duties to employer. 이해되시죠? 네, 클라이언트는 좀 많겠죠? 5가지나 있어요. employer는 3가지가 있어요. 자, 돈을 줬잖아요. 뭘 해야 돼요? 로열티를 가져야죠. 충성을 다해야 되죠. 우리 고객님을 위해, 우리 고용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AA 다 로열티예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나를 우선할 수 있고 우리 고용주를 우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을 우선할 수 있어요. 누굴 먼저 우선해야 될까요? 당연히 클라이언트 먼저, 그 다음에 임플로이어, 그 다음 나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 클라이언트의 두 번째 주제는 고객이잖아요. 고객들 간에 아까 인티그리티 오브 캐피탈은 뭐 시장에서지만 내 고객들 간에 누구는 유리하게, 누구는 불리하게 행동할 수 있죠. 그런데 다 같이 동일하게 해달라는 게 fair dealing. 이해되시죠? 고객 간에 불이익 주지 말자. fair dealing.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uitability야. suitability. 이건 뭐냐면 적합하냐. 이거는 옆에 쓰실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스크 리턴 컨스트레인트 파악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한테 어떤 고객이 금융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야 이번에 이거 주식 대박인 것 같아. 야 이거 상장한대. 야 이거 사. 그런 게 바로 수라빌티 위반이에요. 뭘 해야 돼요? 고객의 리스크는 어떤지, 리턴은 어떤지. 여러분들 금융상품 가입하려고 증권사에 하면은 막 투자 성향 같은 거 분석하잖아요. 그런 게 다 수라빌리티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마다 각각 구해진 환경이 다르고 각각의 인생의 페이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리턴, 수익률에 대한 목표와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할 수 있는 목표가 달라요. 그걸 파악하지 않고 모두한테 똑같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수러빌리티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듣기만 하세요. 여러 번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D는 뭐냐면 아까 깁스했던 내용이야. 깁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퍼포먼스 프레젠테이션 잘해라. 그 다음에 E는 클라이언트니까 컴피 유지 잘하자. 고객 정보 유지 잘하자.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뭐라고요? 고객이니까 돈 줘야 되니까 돈 주시니까 로열티를 가지고 고객 간에 페어 딜링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아무거나 막 추천하지 말고 그들의 적합하게 추천하자. 수러빌리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성과, 자산운용사로서 퍼포먼스, 리턴을 표현할 때 적절하게 잘하자. 그 다음에 고객 정보 기밀 유지 잘하자. 뭐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employer는 듀티인데 첫 번째 로열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디셔널한 보상. 자,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플로이어한테 받는 거 뭐 있어요? 샐러리죠. 샐러리 외에 받는 어떤 거든지 보상 받으면 어떻게 해라? 이건 한마디로 그냥 뭐 하면 되냐면 퍼미션 받으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됐어요? 보통 생각해보세요. 클라이언트한테는 알리기만 하면 돼요. 클라이언트는 디스클로즈만 하면 돼요. 왜냐면 하나씩 다 가지고 퍼미션 받을 수 없잖아요. 허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인플로이어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퍼미션 받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이거 세컨 잡 할게요. 혹은 막 이거 나 돈 받기로 했어요. 고객가 돈 받기로 했어요. 하면은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인플로이어가 오케이 라고 해주기만 해도 퍼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뭐라고요? 추가적인 보상. 듀티스 투 인플로이어잖아요. 내가 추가적인 보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인플로이가 받아야 될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받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뭐라고요? 퍼미션 받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0번은 쉬운데 10번은 슈퍼바이저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그러니까 뭐야? 관리 감독 잘하자. 관리 감독 잘하는데 뭘 관리 감독 잘해야 돼요? CNS 관리 감독 잘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게 뭐냐면 다른 거 위반인데 내가 상급자다. 예제에 내가 상급자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위반했다? 그럼 슈퍼바이저 위반이에요. 리스폰시빌리티 슈퍼바이저 위반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넘어와서 네, 5번째 RAA라고 할게요. 앞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증권사나 뭐 이런 금융 환경에서 하는 게 RAA예요. R은 추천하고, A는 분석하고, 애널리시스, 그다음 액션하고, 트레이딩 같은 거.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품을 추천해줘요. 어떤 금융 상품을 추천해요. 채권을 추천하고 주식을 추천해줘요. 그게 레코멘데이션.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로서 분석하는 거, 애널리시스. 그다음에 액션, 트레이딩.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같은 거 맡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RAA라고 앞으로 그냥 편하게 부를게요.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인 우리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R&D를 하셔야 돼요. R&D. Reasonable and Diligence. 뭐예요? 합리적이고 최선을 다해라. 말 그대로 뭐예요? 다 봐라. 띄엄띄엄 보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띄엄띄엄 보지 말고 다 봐라. 어떤 이 활동들을 할 때 뭐라고요? 다 보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보는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외를 오답을 기억하면 돼요. 오답. 어떤 이런 활동을 할 때 아예 안 보고 하거나 파셜하게 하거나 베네핏 받고 하면 RAA 위반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예 안 보거나 파셜하거나 베네핏 받고 하거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운용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증권사 그 자산운용사인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돈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맡기는데 컨테스트를 해요, 보통.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보수는 얼마씩, 너 돈 맡기는 거에 대해서 보수는 얼마씩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는 어떻게 할게. 근데 국민연금에서 귀찮아가지고, 귀찮지 않겠지만, 귀찮아가지고 보수가 가장 싼 데를 골랐어요. 보수가, 그러니까 예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어떤 컨테스트를 해서 자산운용사를 선정을 하는데 보수가 A가 가장 싸가지고 골랐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수는 얘가 예를 들어서 보수가 0.5% 2%였어요. 나머지가. 그러니까 100억을 맡기면 매년 2억씩 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5억만 줘도 돼요. 이해되죠? 2억씩 줘야 되는데 5천만 원 그쵸? 2억씩 줘야 되는데 5천만 원씩 줘야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를 들어 과거의 성과가 얘는 마이너스 50%였고 나머지는 막 10%, 20%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한 가지만 보고 판단했잖아요. 그럼 뭐 한 거야? 파셜하게 본 거예요. 혹은 A사가 국민연금 그 설정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돈을 주는 거예요. 막 아니면 막 해외여행을 막 보내줘요. 그래서 내가 IO가 훼손돼가지고 A를 골랐어요. 그래도 R&D 위반이에요. 이해되시죠? R&D가 뭐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는지 여러분들 그 모든 예제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답을 기억하라고요. 오답은 뭐라고요? 아예 안 보거나 파셜하게 보거나 베네핏 받고 행동하면 R&D 위반이다. 이해되시죠? 네. 나중에 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쉬워져요. BC는 쉬운데 얘는 그냥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자.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이라고 얘기해요. 굳이. 이렇게 써놔도 상관없는데 내가 굳이 안 알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이거는 좀 굳이 안 알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다 오답이에요. 예제에서 아 이거는 뭐 고객한테 별로 안 알려도 될 것 같은데 해서 안 알리면 다 위반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최대한 다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면 돼요. 클라이언트 뭐 하면 된다고요? 디스클로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면 돼요. 근데 굳이 내가 안 알릴 이유가 없어요. C도 마찬가지죠. 내가 굳이 기록 보관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기록 보관을 예를 들어서 예제 이거예요. 아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뺐어요. 이거는 보관 안 하고 아예 그냥 삭제했어요. 뭐야? 오답이야. 위반이야. 이해됐죠? BC는 이제부터 계속 쉬워요. 네. 그 다음에 6번째 주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쉬운데 conflict 하는 거야. conflict. 뭐가? interest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예요. 근데 이 회사에 주식도 보유했어요. A사를 커버를 하는데 주식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의 나의 이익은 뭐예요? 주가가 올랐으면 되겠죠. 좋겠죠. 나의 이익은. 근데 내가 애널리스트로서 뭐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인터레스트가 있어요. 그런 인터레스트가 어떻게 돼요? 컨플릭트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한마디로 쉽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상황을 하면 위반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하라고 하냐면 디스클로즈 잘하자. 이해됐어요? 인터레스트가 컨플릭트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마디로 뭐 하라고요? 디스클로즈 잘하자. 그치? 이해됐죠? 디스클로즈 잘하자.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referral fee. 추천 수수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한테 추천해주면 추천해서 너 상품 가입하면 너한테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한마디로 뭐예요? 디스클로즈 잘하자. 이해됐어요? A씨는 인터레스트가 컨플릭트 됐을 때 하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닌데 이걸 디스클로즈 안 하면 위반이에요. 레퍼럴 피를 내가 추천을 받아서 내가 수수료를 받아도 되는데 뭐 하면 위반이라고요? 받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닌데 디스클로즈 안 하면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번째 주제는 뭐예요? 디스클로즈 잘하자. 끝이에요. A씨는. 하지만 B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에 한해서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뭐예요? 여러 거래할 때 거래 상황에 한정해가지고 누구를 우선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돼서 거의 중요한 문제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칠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보너스 문제라고 해요. 보너스 문제. CFA 협회와 우리의 관계. 첫 번째는 프로그램 참여. 여러분들 평생 배우셨잖아요. 시험 볼 때 치팅하면 돼야 안 돼요? 부정행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를 막 유출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CFA 뭐 이번에 뭐 에띵에서 뭐 나왔대. 유출하는 거예요. 위반이에요. 너무 쉬워요. B는 레퍼예요. 뭐냐면 CFF에서 정한 레퍼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CFA 레벨 1이야. 그럼 위반이에요. 레벨 1은 아무 자격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 돼서 멤버가 됐을 때만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지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내가 2024년도에 캔디데이트인 2024년 레벨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나열해야 되지 레벨 1, 2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서러운 거죠. 그래서 레벨 3까지 안 따면 정말 무의미해요. 이 CFA라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요? CFA에서 정해준 표현 말고 다른 표현하면 위반이에요. 이게 7-22가지 주제고 또 많아서 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매 수업 시간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인지를 한다는 관점에서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진도를 계속 나가면서 여러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핸드아웃으로만 교재를 나가요. 네. 일단 이론은 저도 이제 국내파기 때문에 한 번도
해외 나와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CFA를 공부하면서도 그 한글로 먼저 인지를 한 다음에 특히 윤리는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세한 걸 한글로 먼저 인지하고 문제를 영어로 풀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일단 한글로 제가 최대한 다 이 핸드아웃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나온 지 1년 넘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2024년 대비해서 각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자료가 좋다는 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고 이거를 따라오시면 되고 꼭 그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게 필수고요. 그 다음에 슈웨이저는 읽을 시간이 항상 제가 부족해가지고 잘 못 읽어드리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다 번역을 해드린 거라서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ractice problem이라는 게 있어요. practice problem.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 푸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13강의 이후부터 다 풀어드릴 거예요. 마지막 3시간은 다 문제만 풀어드려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틈틈이 진도가 나가는 순간 문제를 푸셔야 되고 모듈 퀴즈도 꼭 시간 날 때마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CFA 협회에서 나온 예제에 대해서 206가지를 제가 해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번역은 도저히 못 믿겠다 하시면은 제가 참고용으로 이 핸드북 올려드렸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나가겠습니다.